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견해는 유지를 했고요. 한국이 취한 적극적 조처를 모범 사례로 들기도 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공포가 시장을 잠식하는 양상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할 텐데요. 특히 충격은 가장 약한 곳부터 무너뜨리기 마련입니다. 재난기본소득도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작은 규모로 시행하겠다는 전주시 같은 지자체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앞으로 줄 것인지, 또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재난기본소득은 탈출구가 될 수 있을지 등을 오늘 다뤄봅니다. 생생하고 깊이 있게 뉴스의 핵심을 전하는 한겨레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겨레 경제팀 박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WHO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선언했죠. 이 팬데믹 선언이 우리 경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참 중요할 텐데요. 오늘 당장 금융시장은 크게 출렁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코로나19가 무서운 게 이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요.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키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오늘 팬데믹 선언은 이런 어떤 불확실한 기간이 상당히 좀 길어질 수 있다. 그런 걸 공식적으로 좀 경고를 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번 그 감염병의 어떤 이 경제 그 파급하는 경로는 예. 되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공급망 교란입니다. 예. 그래서 생산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급망. 생산 측의 공급 사이드죠. 예.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이 사실상 글로벌 공급망 가치 사슬의 이제 핵심적인 국가가 되고요. 예, 그렇죠. 그 세 나라가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독일이 이제 공급망의 허브인데 네. 독일도 지금 코로나19로 좀 몸살을 앓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이 부품 조달 어려움으로 인한 그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요 측면인데요. 이번에는 아마 이게 더 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가격리하고 뭐 이러느라고 나가서 뭐 돈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경제라는 게 먹고 마시고 또 여행하고 이런 게 이제 이런 어떤 일상생활이 이제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이제 기업들이 생산하고 투자하고 또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굴러가는 건데 지금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경제가 갑작스럽게 멈춰버린 거죠. 경제 활동이 멈춰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전례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정부 당국도 사실상 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예, 좀 딜레마적 상황인 것 같아요. 나가면 병 걸릴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안 나가면 또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게 그 코로나19 확산되는 걸 막는데 이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예. 그걸 캠페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또 역으로 이제 경제에는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 전망을 좀 해보면 네. 이 코로나19가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되고 예. 또 얼마나 이제 광범위하게 확산될 거냐 이거에 따라 다를 텐데요. 예. 되게 이제 중국이 먼저 이제 겪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되게 그 정점까지 가는데 한 2달 그리고 지금 걸렸죠. 이제 한 진정되는 국면인데 3달째 진정되는 그런 국면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 확진자가 나온 거 1월 한 중순일 거고 1월 21일인가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첫 사망자 그리고 본격적인 확산이 되는 게 이제 2월 20일일 것 같은데 한 달 정도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달 돼서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 3월 말 정도에 이제 정점을 찍고 네. 4월 정도에 이제 좀 진정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이제 희망스럽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또 그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미국 그다음에 유럽 주요국들 네. 이 경제 선진국들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데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이제 한 달 뒤늦게 이게 또 이제 시작됐기 시작이어서요.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2분기까지 최소한 5월까지는 간다. 뭐 이렇게 지금 보는 게 전문가들이 많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걱정들이 많은데요. 지금 사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자체보다
경기 침체가 더 무섭다 이런 말까지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과거 사례가 좀 어땠는지도 좀 비교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스도 있었고 뭐 신종플루, 메르스 등등 있었는데 비교해 보면 좀 어떤가요? 네, 메르스하고 되게 이제 사스 비교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나라가 겪은 게 이제 두 가지니까 우리 신종플루도 있었죠. 근데 메르스 때는 보면은 이 주로 이제 병원 내 감염이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았고요. 네. 사스 때는 그리고 신종플루 때는 이게 글로벌 경제 위기 시기여서 이게 좀 그 이미 이제 더 큰 폭풍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예, 점이 그렇군요. 난점이 있고요. 그때는 저희가 또 타미플루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예, 치료제가 있었죠. 치료제가 있어서 이제 이런 공포가 좀 덜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스 때는 이게 경제 분석하는 게 또 쉽지 않은데 당시는 이게 신용카드 사태가 있었습니다. 카드 사태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두 분기 연속 그 경기가 하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분기 대비로 보면은 2003년 1분기가 마이너스 0.7%, 2분기가 마이너스 0.2 정도였는데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그 2분기 연속 그 역성장을 하면 이게 공식적인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당시 이제 경기 침체가 있었고요. 이번에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가 두 번 2분기 연속 1분기와 2분기 대속이 된다고 그러면 네.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인 경기 침체기로. 침체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메르스 사스하고 이제 비교가 이제 조금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외국의 경제 전문가들을 보니까 네. 과거 이제 그 WHO가 공식적인 팬데믹으로 이제 네. 선언한 그런 사례하고 이제 비교를 합니다. 사스와 메르스는 이제 팬데믹은 아니었고요. 네. 그 호주 국립대 워릭 그 맥키빈 교수 이분이 이제 과거 뭐 감염병 뭐 경제학 전문가인데 과거 팬데믹들 대표적으로 뭐 1968년 홍콩 독감, 홍콩 독감. 예. 그리고 1957년에 아시아 독감, 그리고 1918년에 스페인 독감 예. 이거 이제 비교를 한 논문을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분이 이제 시나리오를 7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이제 좀 현실성이 높다고 하는 게 이제 시나리오 네 번째인데 이게 이제 홍콩 독감 시기하고 네.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당시는 뭐 홍콩 독감 때는 전 세계적으로 뭐 100만 명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당시는 의료 수준도 낮았고 그래서 지금하고 그렇죠. 이제 사망자 수는 이제 비교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간 경제 측면에서 보면 당시 수준을 가정한 경우에 예. 그 세계 경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2%포인트 정도 네. 하락하고요. 그다음에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1.4%포인트 하락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예측을 했는데요. 네. 그 OECD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5%p 정도 하락하는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 정부가 지금 그 기재부에서 성장률 공식적인 전망치로 올해 내놓은 게 2.4%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4%p나 1.5%p 낮아진다 그러면 이게 0% 1%나 0%대 까지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골드만삭스가 또 예측치를 내놨는데 예. 1.6에서 1.0으로 1.6에서 1.0 0으로 하락했는데 그것도 좀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숫자로만 말하면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일부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통계치 발표가 어제 몇 가지 나왔는데 취업자하고 저 수출 통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둘 다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렇죠. 그렇죠? 코로나19 영향이 덜 반영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2월에 이제 취업자 수출 통계 발표가 됐는데요. 예. 취업자는 그 전년 동기 대비로 이제 49만 명 증가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취업자 통계를 이제 그 통계청이 이제 조사를 하는 기간이 예. 2월 15일에서 19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2월 20일에 이제 본격적인 그 예. 사망자 약간 꺾인다 이런 그렇죠. 그 희망 섞인 기대를 그렇죠. 했던 예, 그때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20일 이제 본격 확산이라는 이런 네. 영향, 이런 변수에 반영이 덜 됐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뭐 서비스 업종에서 네. 영향이 좀 나타난 걸로 나타나 보이는데요. 도소매업이 일단 10만 명 감소했고, 도소매업에서요. 예, 그다음에 음식 숙박업은 이제 중과폭이 많이 둔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층을 중심으로 해서 일시 휴직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수출 경우에는 예. 이 조업일수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예. 2월 수출이 이제 전년 동기보다 4.5% 증가했는데 네. 이 올해는 설이 1월로 갔기 때문에 2월이 이제 조업일수가 그렇군요. 많아졌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2월에 설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조업일수가 그래서 이제 늘었군요. 하루 평균 수출액으로 이제 이 따져봐야 되는데 네. 그걸로 보면 이제
작년 동기보다 12%가량 줄었습니다. 아이고 많이 줄었네요. 네, 많이 그러면. 줄었습니다. 예.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뭐 정부에서 어쨌든 뭐 재정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취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좀 네. 추경 규모로 11조 7천억 원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무슨 40조까지 늘려야 된다. 네. 이 11조 7천억이 한 3배가 넘는 거죠. 기업들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기업들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네, 지금 기업 상황은 뭐 워낙 이게 그 불확실성이 막 높고 뭐 여기저기 다 뭐 어려운 곳이 많아서 이제 네. 분류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예. 제가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네. 크게 이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이동 제한, 예. 또 이동을 줄임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타격 있는 분야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사업이 뭐 앞으로는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도 그러겠지만 중국 사업이 좀 많은 예. 기업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대구 경북 같은 이제 피해 기업, 지역. 피해가 예. 많은 피해가 극심했던 곳 이런 걸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제 이동 제한으로 대표적인 데가 이제 항공업계, 예. 특히 이제 저가 항공사들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해운업계, 여행업계 등이 어렵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이동이 줄고 또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겪는 곳은 이제 자영업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음식, 숙박, 도소매, 그다음에 학원, 또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뭐 업계 뭐 이런 데가 다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 사업이 큰 곳은 이제 여기는 조금 주력 산업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 중국 내 부품 공장이 이제 가동을 중단하면서 국내 조업 그랬었죠. 일부 뭐 중단되기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수출이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17% 2월에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장 타격이 심한 곳이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는 이제 직원들이 이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그 조업을 중단한 건수, 그다음에 매출 감소로 인해서 생산 라인을 중단한 경우, 그다음에 또 요가 많고요. 그다음에 뭐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대구 경북에 있다는 이유로 수출 계약이 또 취소되는 대구 그런- 경북에 있다는 예, 이유만으로요. 예, 그런 경우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와중에 국제 유가까지 지금 급락을 했는데 지금도 뭐 30달러까지 아직 내려가진 않았는데 내려갈지도 모른다 이런 네. 우려들도 있고요. 뭐 사우디하고 러시아 충돌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국제 유가가 뭐 지금 1991년 걸프전 이후로 이제 가장 크게 하락을 했는데, 그 일단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원유 수요가 일단 감소한 수요 상황이었고요. 감소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우디와 이제 러시아 그리고 미국 간의 이제 주요 산유국 간의 이제 시장 쟁탈전이 벌어진 게 이제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몇 년 전부터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미국인가요? 예, 미국이 셰일 이제 때문이죠. 그렇죠. 예. 셰일가스 업체들이 이제 생산량을 이제 많이 늘리면서 이제 벌어지는 건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시장 점유율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 미국이 16%, 16%요. 예, 사우디가 13%, 러시아가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상당하네요. 예, 그 상위 1, 2, 3위가 지금 다투고 있는 경우인데요. 처음에는 이게 지금 러시아와 이제 오펙 간에 네. 그 석유 감산을 합의 논의를 하다가 러시아가 이제 판을 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우디는 또 그 거기에 이제 보복한다고 그래서 또 증산을 생산을 결정했고요. 늘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되는 건데, 그 일단 러시아가 그 미국 이 세일가스 업체들을 네. 좀 도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러시아가요? 그렇죠. 예.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심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세일가스라는 게 이게 그 굉장히 좀 깊숙한 곳에 있는 층에 세일층에서 이제 하는 땅을 깊이 파서 그렇죠. 하는 하는 거죠. 예. 거라서 이게 최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채산성이 되려면 배럴당 한 50달러 50달러 정도 돼야 이제 채산성을 맞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세일가스 업체들이 좀 작은 업체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재무 구조가 이제 취약한 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러시아가 이번 기회에 그 미국 세일가스 업체들을 좀 제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그런데 그 사우디가 사실은 뭐 러시아에 대한 보복으로 뭐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사우디는 또 미국에 대한 또 견제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몇 년 전에 또 그때도 뭐 세일가스 업체들하고 사우디하고 또 그 시장 쟁탈전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사우디가 졌습니다. 그랬군요. 예, 이번에는 이제 사우디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치킨 게임 양상으로 할 수 있는데 치킨 게임이라는 게 이제 어느 한쪽이 포기할 때까지 그렇죠.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공격을 계속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기간이 상당히 좀 오래 갈 수 있다. 뭐 그런 예. 좀 비관적인 엎친 전망이 데 많은 지금 것 덮친 같습니다. 거네요. 네. 어떻게 따지면. 근데 국제유가 떨어지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기름값 싸지니까 좋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제에 뭐 나쁜 영향을 어떤 식으로 준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휘발유가가 지금 리터당 1,500원에서 지금 1,400원대로 떨어진 것 예,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개 이제 선물 시장에서 이제 가격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 그 시중 휘발유 가격에 그 전달되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예. 몇 주 걸리죠. 그래서 아마 또막 1,300원대까지 갈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뭐 1,200원 아래로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게 뭐 그 소비자들한테는 반가운 일인데 그 사실은 이게 기업 수익성에 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 대표적으로 이제 종이업체 같은 경우에 수익성이 예. 안 좋아지고요. 그리고 미리 비싸게 사놓은 기름이 재고로 쌓여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겠죠. 손해를 보는 측면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세계 경제 자체에서 이제 그가 안 좋아지면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또 수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수출 업체들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주가에도 안 좋은 여러 복잡한 예. 파급 효과로 그렇죠. 이어지는 거네요. 예. 지금 박현 기자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전화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이른바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죠. 전화로 만나볼 이분이 쓴 글을 이재용 소카 대표가 SNS에 공유를 하고 또 청와대 청원을 올리면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민간독립연구소 랩2050의 윤영중 정책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영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재난 기본소득을 초기에 제안하셨는데 관련 네.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전주에서는 전국 최초로 재난 기본소득이 반영된 추경 예산안을 짜기도 했어요. 네.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파급력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정도의 파급력 예상하지 못했고요. 저는 네. 사실 지금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을 예, 처음 만든 사람으로서 예. 그 이후의 논의를 좀 보면서 상당히 걱정을 좀 하기도 했고 약간 좀 일종의 책임감도 좀 느끼고 있는데요. 예, 왜 걱정을 했냐면은 예. 제가 처음 이 명칭을 이제 명명을 할 때의 취지와는 다르게 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보통 이제 돈을 그냥 주는 제도라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절반의 진실이고요. 예, 또 어디서 돈을 줘야 되느냐, 거기 그 논의가 같이 들어가야 돼서 사실은 이제 세금 제도의 개편이랑 같이 논의를 해야 하는 제대로 된 기본소득 논의를 할 수 있는데요. 증세인가요? 지금은- 증세?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어느 정도 증세는 사실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예, 근데 그런 기본소득 지금은 그런 논의까지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재난 상황이니까 예. 세금제도 개편까지 함께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네, 여기저기서 긴급하게 막 현금을 지원하자 막 이런 목소리가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의제로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또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한 게 예, 지금 굉장히 이제 심각한 재난의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 조금 미진하지 않나. 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정부나 정치권도 재정 건전성보다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막 이런 공감대가 퍼졌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긴 한데 네, 네. 사실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아직 정치인이나 전문가들에게조차 친숙한 제도가 아니고 또 많은 네. 비판도 받고 있는 제도인데 이 이름 때문에 좀 시급한 그런 지원이 좀 잘 안 되는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걱정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본질을 좀 놓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이겠네요. 예. 그리고 예. 사실 또 기본소득과 조금 거리가 있는 이제 얘기들도 같은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논의가 좀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운 그런 지점들도 분명히 있고요. 예. 그 재난 기본소득 필요성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재용 소카 대표 시작했고 김경수 경남지사, 또 박원순 서울시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까지 나섰는데 각자 구체적인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좀 살펴보니까 예. 이제 처음 이제 이재용 소카 대표는 이제 취약계층에게 이제 지원을 하자, 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었고, 네. 이제 신생정당이죠. 시대전환이라는 신생정당은
이제 그 비임금 근로자라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보통 여기에 들어가고요. 또 네. 비정규직 등 이 어려운 분들에게 특정해서 이제 50만 원을 지원하자 이렇게 네.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제 서울시도 어제 박원순 시장이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게 60만 원씩 지원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대구 경북 지역에 한정해서 지원을 하자라고 이제 100만 원씩 지원하자라고 했고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되 나중에 이제 소득세에서 이제 고소득층에게는 한수하자 뭐 이런 입장을 냈고 아마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제 김경수 지사와 이제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하고 이재명 지사를 제외하면 다 선별해서 주자 이런 거네요. 네네. 예. 거의 그렇죠. 네. 가장 이런 여러 제안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건 뭐라고 보시나요? 아 이게 현실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네. 예, 제가 지난해 연구했었던 이제 기본소득 재정 모형과 또 이번 칼럼을 쓰면서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명명을 한 취지 또 그런 이제 제가 구상을 했었던 제도와 가장 유사한 제도는 김경수 지사가 그 제안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나중에 네. 이제 좀 누진적인 세금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인데요. 네. 사실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현실적인 안을 얘기를 하려면은 네. 굉장히 쉽게 지급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예, 쉽게 지급하려면은 그 아마 이 안이 그래도 좀 그 쉽게 지급할 수 있는 안이 아닐까. 나중에 이제 거두는 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와 이재명 지사의 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아 현실적이라고 하기는 하는 어렵지만 네 여러 가지 현실적이라는 거는 쉽게 지급하는 거 이후에 이제 재원 마련이나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예, 예. 네 쉽게 지급할 수는 있지만 이제 현실적이라는 평가는 되게 한 번에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현실적인 문제가 결국은 돈 재원 아닙니까? 네네. 그죠? 주면 좋은데 이게 지금 김경수 지사 안에 따르면 1인당 100만 원이면 네. 전 국민이면 50조 원이 넘잖아요. 네. 이 재원 마련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작년에 했던 그 연구가 예.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라는 예. 연구였는데요. 예. 사실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이면은 또 기존의 세금 제도를 어떤 식으로 개편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연말마다 연말 정산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예.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제도를 또 이제 감면하는 세금만 해도 이제 2018년 기준으로도 한 70조 원 이상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 돈만 해도 물론 이제 그 돈을 그 감면을 안 해주면 소득세가 거의 2배 가량 오르게 돼요. 상당히 증세를 하게 되는 셈이죠. 네. 대신에 이제 고소득층에게는 더 많이 내고 이제 아주 세금 제도를 누진적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이제 정부가 가진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나 그런 이제 돈들이 얼마나 있느냐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정부가 이제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예비비라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비비요. 3.4조 원 정도가 있고 네. 그리고 공공자금 관리기금이라고 여유자금을 이제 적립하는 기금이 있는데 여기도 2018년 말 기준으로 한 25조 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이 김경수 있네요.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예금 그 보통 이제 재정은 서로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꼭 필요할 때 여유 있게 이렇게 쓰지는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네. 네. 그 김경수 지사가 주장했듯 코로나 국채 같은 것을 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코로나 그리고 국채요. 네. 빌려서 하자. 예, 예. 네. 우리의 이제 재정 건전성이 사실 OECD 국가들 가운데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고 네. 또 이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이유 자체가 이런 위기에 이제 대처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쓰라고 하는 거죠. 네네. 예. 네. 경남연구원의 최근에 이관우 박사라는 분이 네, 네. 지금 조삼모사가 필요한 때다 아마 이렇게 표현을 했었었는데 칼럼에서 정확히는 조삼모사가 아니라 조사모삼이겠죠. 아침에 더 이제 좀 끌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나중에 쓸 돈을 좀 미리 끌어오자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인공호흡을 해서 지금 살아야 되는데 지금 네. 안 끌으면 나중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경기가 더 죽으면 나중에 세수 확보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지금 나중에 쓸 돈을 좀 끌어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김경수 지사 안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사실 한시적이고 선별적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보편성, 정기성 뭐 이런 걸 갖춰야 될 텐데 네. 기본소득이라는 이 명명, 이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좀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는 소지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지금은 이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인 에너지들이 막 모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분들은 이제 기본소득과 좀 거리가 있는 정책도 기본소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 같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은 좀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근데 사실 이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정책을 내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러 논란이 있는 이름보다는 뭐 재난수당이나 재난소득 같은 이름도 괜찮다는 입장이고요. 네. 다만 이제 기본소득도 이참에 제대로 된 논의를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 5가지 요건이 있어요. 기본소득의 이제 정의에 따르면 5가지 요건이 있는데 네. 이 5가지 요건 중에서 그래도 이제 무조건성이라고 예. 이제 최소한 선별이나 심사를 최소화하는 정도의 특징은 있어야지 기본소득의 특징이 있다, 일부 가졌다, 일부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기본소득이라는 이제 네이밍 이름을 붙이려면은 최소한 이제 이 정도의 특징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저는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재난기본소득이 막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쪽에서 네, 심재철 원내대표는 총선용 현금 살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김용태 의원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감세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네. 이런 주장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지금 이제 힘든 자영업자분들 예를 들어보면 네. 지금 매출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사가 안 되고 있어요. 나중에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기분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지금 당장의 소득이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실 세금 감면도 같이 써야 되는 정책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제 세금 네. 감면은 나중에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늦습니다. 이제 긴급하게 대처하기 상당히 늦은 정책이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뭘 팔고 좀 벌어야지 세금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금 지원 같은 직접 지원을 이제 배제하고서 감세하자는 거는 좀 무책임한 주장이 아닐까. 같이 예. 써야 되는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쪽에서는 이제 복지 포퓰리즘이다, 현금 살포다, 막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제 직접 지원, 현금 지원 같은 직접 지원을 배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2008년도에 미래통합당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에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하기 위해서 유가환급급 제도라는 제도를 시행을 했었거든요. 유가 환급제도요? 예, 유가환급금이라는 제도인데 그때 딱 한 번 한국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있었던 제도입니다. 예. 이게 이름만 유가환급금이지 사실 그때 고유가라 그래서 그 이름만 유가환급 사실은 그냥 소득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중산층 이하에게 현금을 지급했던 제도였어요. 두 달 그렇군요. 동안 1,435만 명에게 2조 6,500억 원을 그냥 현금으로 24만 원씩 줬던 제도거든요. 네네. 개인에게 최대 24만 원. 이게 나중에 또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예. 당시 이제 조세연구원에서 이 24만 원의 소득 가운데 한 6만 원 정도 소비를 늘렸다. 상당한 소비 증진 효과가 있었다. 뭐 이런 연구 그렇군요. 결과가 좀 나왔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도 정작 자신들이 정부를 운영할 때는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리당략에 따라서 좀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느 당이 이제 하든 간에 지금은 그런 이제 거기가 아니라 여러 정책적 수단들을 두루 이제 고려해서 책임 있는 지원을 할 때가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렇군요. 긴급한 상황이니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윤영중 정책팀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요. 방금 전화 인터뷰 내용 함께 들으셨는데요. 전주시처럼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하거나 또 추경을 확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 정부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추가 대책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와야 할까요? 네, 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거는 뭐 약간 여담입니다만은 이번에 그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뭐 긴급하게 예. 내놓는데 뭐 상당히 애를 쓰셨지만 참 그 기재부 공무원스럽다 그런 생각이 예. 드는데 그 기재부 공무원들은 누가 봐도 엘리트 공무원 그렇죠. 자신들도 스스로 이렇게 이제 자랑스러워하는데 예. 근데 이게 내놓는 정책을 보면 이 전통적인 방식에 따른 상당히 이제 기재부 공무원들의 모범답안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기재부 공무원들은 되게 중시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재정 건전성, 네. 또 하나는 이제 재정의 효율적 사용 뭐 이렇게 되는데 재정 건전성은 뭐 아까 우리 윤영중 팀장도 말씀하셨지만 그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우리가 예, 예. IMF도 돈 좀 써라 그러죠. 그렇죠. 지금. 돈 좀 써라 뭐 이렇게 하는 건데 IMF가 대표적으로 재정 건전성 중시하는 그 예, 기관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 건데요. 그래서 저 이번에도 그래서 이제 11조 7천억을 냈고 그다음에 지원 방식도 이제 기초 수급자나 이제 실업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상품권을 주는 방식, 그러니까 주로 그랬죠. 그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는 굉장히 좀
그런 전통적인 방식이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초유의 사태라고 그렇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써야 되는데 네.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추경 규모를 좀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예. 우리 경제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1,900조 정도 되는데 지금 경제기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1%포인트가 하향한다. 그러면 그 19조거든요. 19조가 이제 애초에 상황했던 것보다 이제 낮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치면은 저는 최소한 이제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은 뭐 사실상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경기 방어를 위해서라도 최소 19조 이상은 써야 된다.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이게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실업급여 대상자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추경 안을 치면 갈 게 지원이 별로 빠져 없어요. 있네요. 예. 되게 이제 뭐 금융 당국에서 내놓는 게 뭐 대출 연장이라든가 그렇죠. 뭐 하는 건데 돈 빌려준다는 돈 건 다시 빌려준다는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도 이제 받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고. 근데 그래서 저는 방금 뭐 우리 윤 팀장이 이야기했던 그 재난 기본소득, 네. 뭐 재난 수당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방식도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어려움 겪는 취약계층에게 현금 지원을 하는 방식, 예. 그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고. 현금을 통한 응급 조처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그다음에 오늘 이제 그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그 자료를 냈는데 예. 거기 보면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긴급 구호 생계비 예. 지원을 뭐 요청을 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뭐 액수도 이야기를 하셨던데요. 그 대구 경북 지역은 그 월 200만 원 예. 가구당이죠? 사람당인가요? 가구당이겠죠. 예. 그다음에 타 지역은 월 150만 원. 이걸 이제 3개월간 하는 걸로 예. 아마 그런 제안을 내놨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긴급 구호 생계니까 정말 급하다 이런 그렇죠. 뜻이네요. 예, 예.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탈리아, 일본, 뭐 미국 이런 데서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쨌든 여파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현금으로 좀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는지 가장 눈에 띄는 대응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 재난 기본소득은 이미 이제 홍콩이 도입을 했죠. 예. 홍콩은 18살 이상 영주권자에게 뭐 한 700만 명 된다고 그래요. 약 155만 원에서 160만 원 우리 돈으로 현금 지원하는 방식이. 선별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주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마카오가 44만 원 예. 정도 현금 카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을 하는 걸 내놨고요. 네. 그다음에 이탈리아도 굉장히 좀 피해를 많이 보는 곳인데 네. 그 피해 지역에 전기료 납부 면제, 전기료요. 그리고, 그다음에 모기지 대출 원리금 납부를 연기하는 음. 그런 대책을 다른 대책도 있는데 좀 눈에 띄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이 상당히 전통적인 방식인데 이제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을 이제 조합하는 건데요. 그 연준이 이미 0.5%p 기준인 금리를 인하를 했고요. 네. 4월에도 추가 인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 한국은행하고 상당히 대전적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아직 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은이 과거에도 소극적인데 이번에도 너무 소극적이다. 이렇게 별 위기 의식이 없어서 그런가요? 어떤가요? 우리 전반적인 관료들의 역시 좀 생리죠. 좀 그렇군요. 항상 좀 늦어요. 모범생들이라서 그런가요? 항상 늦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국도 어제 저녁에 기준금리를 0.5%p 인하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언론에 많이 나온 겁니다만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급여세, 예. 세금을 뭐 감면한다는 급여세 것 같던데. 인하 처음에 이야기하다가 또 면제한다 이런 예.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제 이건 제가 보기에는 좀 대선용이 아닌가. 의회에 통과해야 되죠. 근데 그렇죠. 이게. 예. 그런데 이게 뭐 급여세 면제를 하면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95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네요. 쉽지는 않을 거다. 뭐 예. 이런 예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크게 지르고 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네. 스타일로요. 그렇죠. 자, 이제 문제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혹시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기업들의 줄도산이나 뭐 구조조정이나 뭐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그 걱정들이 크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뭐 국제적 2008년 금융위기는 뭐 국제 상황하고 우리하고 조금 다른데요. 예, 국제 상황은 당시에 이제 서브프라임 미국에서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예. 부실로 인해서 이제 은행이 동반 부실로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대형 은행들이 파산을 많이 했고, 예.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문제가 생기면서 경기가 침체했는데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번에는 미국도 뭐 은행은 사실상 좀 끄떡없는 거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예, 그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예.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계선상에 있는 아까 뭐 미국 에너지 기업들 예, 쉐일 가스 하는데. 거기는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 하이힐드 채권 예, 예. 같은 게 굉장히 좀 수익률이 높아가고 있는 바인데 그런데 이제 국내 상황에서는 조금 다른데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보면 우리는 그 당시에 뭐 파생 금융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금융시장은 사실은 뭐 주식시장 폭락하는 거 말고는 그런 어떤 그 증권 유동화에 따른 어떤 동반 부실, 금융 부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다만 이제 우리가 개방도가 워낙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교역이 이제 당시에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세계 교역 규모가 뭐 거의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3% 가량 빠진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간접적으로 이제 피해를 보는 예, 그런 예.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그 사실은 은행이나 대기업은 사실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이게 장기화된다 그러면 한계 상황에 있는 기업들은 좀 어려워질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저가 항공사라든가 뭐 그렇죠. 이런 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제 어려울 건데요. 그 최근에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연합회인가요? 거기서 네. 이제 자료 낸 거 보면 견딜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이 네? 한 3개월, 3분의 1을 한 3개월은 감내할 수 있다. 3개월이요. 예. 그리고 나머지 그다음 3분의 1은 6개월. 나머지가 이제 3분의 1인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3개월까지는 뭐 그렇고 약 70%가 3분의 2 정도가 6개월까지는 감내할 수 있는데 그 이상 가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얼마나 좀 빨리 종료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부에서 어쨌든 열심히 지금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현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05년 8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동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허리케인은 모두에게 공포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수해민과 사망자는 저소득층이 모여 사는 곳에서 대부분 발생했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해가 발생하면 반지하방이 먼저 물에 잠기죠. 경제 위기가 오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먼저 해고됩니다. 코로나19 문제 역시 똑같은 광경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적었더군요. 콜센터는 옛날의 공장이다. 여성 노동자들이 창문도 없는 공장에 다닥다닥 붙어앉아 미싱 밟고 실밥 따던 공장. 지금은 미싱 대신 온종일 말을 한다. 그들에게 욕을 하거나 성희롱하는 건 관리자가 아닌 고객님들이다. 변하지 않은 건 낮은 임금과 그들의 사회적 지위. 수많은 콜센터 노동자들이 얼마나 불안할까. 콜센터 직원, 일용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세금은 왜 내는지, 왜 투표를 하고 촛불을 들었는지 바로 지금이 그 이유를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라이브 김진철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5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